벗은 날개로 영원 속으로 날아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초대를 받고 목소리 났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첫 축제랑 좀 겹치기도 해서 횡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아름답고 이탈하지 않고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사실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아니 이 좋은 가을에 왜 어디 안 가시고 여기를 왜 오셨어요 도대체? 네. 운동장에 가셔야죠. 근데 시 이야기를, 문학의 이야기를 들으시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200명 아니라 2000명 아니라 스파르타를 지킨 300명의 그 글래디에이터 내지는 군사들만큼이나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오셨던 이 하나의 마음, 문학을 궁금해하는 것, 시를 알고 싶은 마음, 또 이 앞전에 공연을 해주셨지만 그 우리 소리, 경기민요 전수자 내지는 이수자 같으셔요. 소리도 하셨고, 배짱이 통기타 동호회, 배짱이 아니더구만요. 개미를 놀래게 할, 춤추게 할 그런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문학은 언어 예술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조금 다른 매체로 전환되면, 예를 들면 소리로 예술이 되면 음악이 되잖아요. 그게 몸짓으로 조금 전환이 되면 무용이 되잖아요. 춤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선과 면과 점과 입체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매체를 빌면 또 회화나 조각이나 와 같은 그런 어떤 미술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다른 입장에서 왔고 또 다 다른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인이고 저도 집에 가면 일상인이고요. 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청받은 이야기는 문학에 대한 좀 아주 거창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이런 청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언어라는 게 1차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1차로는 여기 들어있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 손끝으로 나오면 글이 되잖아요. 우리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말 그러면 소리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입말이라는 말이 있고요. 글말이라는 말의 종류가 있어요. 입말을 말이라고 하고 글말을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말 안 하고 글 안 쓰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문학을 하는 기본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너무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이 얘기가 전혀 다른 어떤 얘기가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문학이,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게 아무리 슬픔과 비극을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사실 이렇게 그냥 크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기술부터 가르치겠다 이런 건 좀 가짜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제일 첫머리에는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걸 왜 하는지 하는 그 기본, 그죠?
근원적인 거, 본질, 이거를 서예 가면 이것부터 배우듯이, 그죠? 근본부터 얘기하듯이 도대체 문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즐겁다는 게 슬픔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들은 시를 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막 엄살을 부리죠. 저도 사실 이번 달에 마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몇 편을 써야 되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의 수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통이 되고 또 그 고통이 행복이기 때문에 시인들은 다시 시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시는 나랑 먼 거야. 문학은 전혀 별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문학인으로서 전문 프로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내 마음 안에 조금 깊숙이 담으면 나도 문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어떤 등단 과정을 거치면 또 시인이 되기도 하고 소설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그럴만하구나 이렇게 그냥 동감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잠깐만 네, 제가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뭐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이런 양력 같은 거 사실 어디 가면 잘 안 쓰고 문예지 발표할 때도 딱 시집 등단 이것만 쓰는데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40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인이고 이제 시집이 눈먼 말의 해변이라는 첫 시집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집이 이 새파란 예쁘죠? 아름다운 것들은 왜 늦게 도착하는지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두 권을 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조금 더 안내하고 싶어서 진짜 시인들 사이에 가면 전 일을 하면서도 전 숨어 있거든요. 일하는 거 표시하면 좀 싫어서 너무 근데 월간 웹진 공정한 시인의 사회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딱 이 이름을 치면 다음에서는 공정한만 치면 딱 튀어나올 거예요. 제일 위에 있어요. 웹진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문예지예요. 문예지. 심지어 월간지예요. 매월 시인들을 청탁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제 원칙은 원고료를 100% 지급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이니까 109호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 대목에서 저 사람이 좀 돈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왜냐면 월간지에다가 원고료를 다 이렇게 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운영비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사람을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그냥 감당을 하고 편집위원들은 청탁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학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반드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확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수확의 결과로 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팔아서 가게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재화를 쓰기만 하고 하나도 저는 소득은 없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극히 이 부의 차원으로 따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얻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일상을 영위를 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걸로 부자는 되지 않아도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면 우리는 그냥 재능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시 한 편 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를 문학판에서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써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공정한 시인의 사회, 여기에서 딱 반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이해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15년대에 창간했는데 17년 말에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물은 그냥 공짜인데 그걸 봉이 김선달이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상에 뭔가 하나 열어놓으면 그거 유지하는데 돈 안 들죠. 이렇게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형태였죠. 근데 그거를 산 이유는 아무튼 이런 꿈이 있었고, 이 마당을 진짜로 공정한 곳으로 한번, 문학이 한번 그려보자, 예술이 한번 그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술을 해서 못 먹고 산다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도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있고요. 내일 사라지면 없던 일처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은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요. 혹시나 모르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줄다리기가 예를 들면 여기저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줄다리기를 하다가 내가 좀 질 것 같고 이거 뭐 불리할 것 같으면 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줄은 죽은 거죠. 없어지죠. 그런데 이기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줄다리기 줄 하나를, 누군가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그 줄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에 관한 한, 예술에 관한 한, 특히나 우리는 양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가 정지용 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향수라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이거 있잖아요. 포크 가수 이동원 씨하고 그죠? 성악가하고 이렇게 이중창을 했었는데, 정지용 시인의 아주 짧은 5줄짜리 시고요. 옛날 그 당시 표기대로라서 약간 오자같이 보여요.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동, 정지용. 별동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인젠 다 자랐소. 자, 이 시 보세요. 어린 날에 별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린이는 저 별이 어디로 가지? 궁금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다음날 가봐야지. 이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일생이 훅 지나가 버렸죠. 이제 다 자랐어. 아니 이제 다 늙었어. 아니 이제 죽겠어가 되는 거죠. 이 별똥은 어쩌면 우리가 어린 날에 꾸었던 꿈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 별똥 자리에 문학을 둔다면 어떨까요? 내가 문학이 궁금하고 시가 궁금하고 좋은 시를 쓰고 싶은데 다음날 가보려고, 쓰려고, 하려고, 내일 연습해야지. 이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별이 되는 길이에요. 별이 되는 길. 그리고 그때 별로 있다가 그게 그만 별똥으로 싹 사라져도 한 획이 되죠. 한 획을 긋는다 이런 말을 하죠. 별똥은 대단한 겁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라질지라도 이렇게 별똥처럼 한번 굴어보는 것. 그런 게 오늘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자리도 아니고 얘기 듣는 건데 여기 와 계시는 거.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 여러분 문학을 사랑하시면, 특히나 시를 사랑하시면 정지용 시집 사보세요. 마음으로만 문학 하시지 말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야단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지용의 그
그 유리창이라든지 향수라든지 뭐 카페 프란치라든지 장수산이라든지 대표 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없듯이, 그죠? 이전의 선배 시인들을, 문학을, 예술을 안다는 것이 결국 내가 내일 더 좋은 시인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하지 않고 하겠다 생각하죠.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혹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하면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고 사인해 드릴게요. 한 분. 네. 자, 문학을 왜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문학을 왜 하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을 왜 알고 싶은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화면. 자,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책자에도 아주 짧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이따가 오자가 나온 곳 고치자 그러면 좀 고치고 가져가세요. 그냥 틀린 채로 가져가면 항상 그것만 남을 테니까.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대문호라고 하죠. 소설가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를 쓴다고 시만 읽어야 될까요?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문학 개론을 제일 좀 뭐랄까 복잡한 그 문학 개론을 꽤 오래 가르치는데, 물론 저도 아직 완벽하게 문학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길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소설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대작들, 걸작들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시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들은 너무 깁니다. 뭐 부활, 안나 카레니나 또 대표작 뭐가 있죠? 전쟁과 평화.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 전 세계 통틀어서 시에서는 셰익스피어가 훌륭하지만 문호지만 소설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인간의 온갖 부끄러운 것, 뿌듯한 것, 비극적인 것, 슬픈 것, 수치스러운 것, 모멸스러운 것, 그런 게 각 인물들의 표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아, 이렇게 인간에 대한 통찰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 이 지금 글귀는 문장이 한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한데,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의 소설의 첫 줄이에요. 딱 들어가면 첫 줄. 어떻게 돼 있죠?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소설의 첫 문장은 신이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소설이 좋은 소설이냐 안 좋은 소설이냐 뭐 이렇게 판가름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첫 줄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 소설가들이 이 첫 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또 영감을 얻는 게, 모든 좋은 문학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첫 줄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첫 줄에서 사랑을 끌어당기지 못하면 그 시는 그 다음 줄을 읽고 싶을까요? 노래를 들었는데 첫 소절이 안 좋아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겠죠. 이 첫 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분투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조각이 있는데 요만큼 딱 보였는데 여기가 엉망이에요. 솜씨가 아마추어예요. 조각이. 그러면 열어보지도 않죠. 궁금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사실은 참 대단한 통찰이 들어있는 게,
행복한 집을 보면 엄마 아빠 뭐 이런 화목한 가족들 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불행을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어떤 가정들의 모습을 들춰보면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수치의 문제, 그래서 더 비교해서 몇 개가 더 많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약간의 비유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행들을 누구는 배가 고파서 오늘 힘들고, 누구는 자식 문제로 힘들고, 누군가는 어떤 문제로 힘들고, 이런 수많은 불행의 이유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불행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불행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 마음속에 힘든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 깎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견디는 것은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문학을 왜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알 수 없는 고통들, 이거를 좀 풀고 싶어서 해소하고 싶어서, 또는 문학을 통해서 이걸 내가 좀 표현을 해서 좀 다스리고 싶어서, 그래서 문학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저기 화면 좀. 그래서인지 이 짧은 시조 한 편인데 조선시대 중기에 신흠이라는 분이 쓴 시조 한 수인데요. 신흠은 누구냐면 여러분 허난설원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사실은 최고의 시인이죠. 그 앞에 여류를 쓸 필요도 없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이에요. 허난설원은 그 홍길동전 허균의 여동생이죠. 왜죠? 또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남편이 김성립이라는 분인데, 그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일부정사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견뎌야 됐잖아요. 그 김성립, 허난설원의 남편인 김성립과 이종사촌 분, 그러니까 권문세가이겠죠. 근데 이렇게 권력과 부와 다 가진 조선시대 양반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보리라. 이렇게 돼 있죠. 노래 삼긴, 만든 이런 뜻입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조선시대 하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기도 많구나, 일샤 이런 거는 감탄이에요. 노래 만든 사람 또는 노래 부른 사람,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노래를 부르는데 근심이 많대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죠? 근심을 해소하려고,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닐러 다 못 닐러, 니르다 하는 것은 이르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고 또 말해도, 자, 닐러 다 못 닐러, 말하고 또 말을 해도 다 안 돼서 노래를 불러서나 풀었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뭘 불러보겠다고요? 노래를 불러보겠노라.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가사라 그러죠. 노래 가사. 근데 노래 가사들은 대체로 거의 뭐다? 시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지. 시를 써서 내 마음속에 울분과 그런 것들을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쓴 것이죠. 문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낯설게 하기라든지 대페이지만 기법이라든지 이런 문학의 용어들, 이론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마라토너를 뛰게 하려면
일어나 일어나 발꿈치를 들어 뭘 몇 분마다 쉬어 이것보다 너가 왜 달려야 되는지 뛰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달리는 그죠? 멀리 갈 마음으로 준비하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를 쓰고 문학을 하면 왜 행복하고 또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시 정신이라고 하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문학은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이런 왜 하는가 행복하고 싶어서 불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학은 무엇인가 아주 짧은 시인데요.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진이정이라고 이 시인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갔어요. 35살에 요즘 35이면 애기잖아요. 그죠? 35에 요절하고 심지어 돌아간 다음에 시집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그의 쓴 시들 중에 솜씨가 휘황찬란한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난해시 이런 말 들어봤죠. 어려운 시들 또 있지만 그 어떤 시들보다 감동적이고 또 그런 어려운 시를 쓰는 사람도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저도 이 시를 좋아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시인 진이정. 시인이여 토씨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으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이 세상의 병과 질병과 우환과 슬픔과 애환과 이런 거 사라지면 토로할 필요 없죠. 노래를 막 부르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옛날에 노동요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병이라는 게 은유죠. 상징이죠. 이 지상에 다툼과 뭐 전쟁과 병과 이런 게 사라지면 시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시인이 필요한 건데 그런 시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토씨 하나를 찾아 천지를 돈다. 여러분 토씨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국어에서 여러분 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사. 이 품사 어려운 말인데 그거 필요 없이 여러분 은는 이가 만도 뭐 이런 거 있죠? 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곁다리에 살짝 붙어있는 거 요거 하나를 찾아서 천지를 돈다라고 했어요. 시인이라면 그래야 되죠. 맞아요. 시 한 편 보내놓고도 거기에 마침표가 잘못 들어갔다고 고쳐달라고 연락을 저도 하기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번거롭고 힘이 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월간지 청탁한다 그랬잖아요. 원고가 오면 속속 들어오면 어떤 분은 5번, 6번 고치는 분도 있어요. 발행하기 직전까지 고쳐주세요. 그럼 화가 날 수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 내보내는 예술 작품을 먼지 하나가 잘못 묻어도 떼려고 애를 써야 예술가 아니겠어요? 깃가 있고 대충 이렇게 하면 이건 개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사실은 그가 하는 예술이 어제는 노래였지만 그 다음 날은 엄청난 소리가 되기도 하고 발성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인이고 또 그렇게 쓰여지는 게 시여야 한다.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사실은 지금은 대학에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고등학교에도 한 12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거 개인사인데 네. 12년 근무를 하다가 시 쓰겠다고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너무 무모하죠. 20년 정도 견디면 누구는 연금 나온다고 저보다 제 동료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엄청 말리더라고요. 근데요.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했느냐. 저는 한 번에 2가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2가지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출근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 어떤 저의 영혼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 그렇게 잘하는 척하고 있잖아. 네 진심 아니라 노력하고 있잖아. 최선이 아니라 그보다 이만큼 모자라잖아. 근데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은 선생님 되는 것이 좋은 시인 되는 것만큼 힘들어요. 정말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최고의 시를 쓰는 것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이 있나요? 최고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거는 천문을 읽어야 돼요. 그죠? 별자리도 읽고 냄새만 타면 내일 비가 오겠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어떤 그게 권위자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하는 성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엄청 많이 그때 많이 버렸어요. 직업도 버리고 텔레비전도 버리고 텔레비전 없이 산 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카톡도 없고요. 페북도 안 해요.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몰라요. 아니 알죠. 어떤 기재인지는 알지만 아는데 그걸 왜 애써 안 하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의 에너지는요 한정이 돼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신경 쓰고 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 어느 것도 약간 마음에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단을 해야 일단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직업을 버리고 1년 반 만에 등단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시인이 됐는데 그러고도 이제 하늘이 문학이 저를 후원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든든해요. 문학은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해도 문학은 배신을 안 하고 가끔은 문단 내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잘 쓰는데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문학상을 받았어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핑계예요. 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문학은 글 속에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니 시 낭독해 주시면서 그 내용에 맞게 이 뿌리시려고 이 나뭇잎까지 모으러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정성이고 최선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문학에 집중을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희정 씨는 토시를 하나 찾아 헤맸지만 저도 이제 시를 찾아 헤매던 어떤 밤에 이 물고기 자리라는 시는 전 사람인데 무슨 물고기가 되겠어요. 이게 시의 비유죠. 내가 물고기가 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물고기죠. 그런데 저는 물고기가 새라고 생각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물고기, 비늘이 있는 물고기한테는 거꾸로 박힌 비늘 여러분 혹시 영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린? 거꾸로 박힌 비늘이 다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선 놈이 있어요. 거꾸로 방향이. 근데 그것조차도 다스릴 수 있어야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쓰던 어떤 새벽에 쓴 시인데요. 내가 저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을 거슬러가는 물고기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쓴 시인데 제가 쓴 시는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어딘가 달라졌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책자 보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물고기 자리. 나는 눈물이 싫어 물고기가 되었네. 폐부를 찌른들 범람할 수 없으니 슬픔의 거친 풍랑도 날 삼키지 못하리.
달빛이 은화처럼 잘랑대는 가을밤, 몸에 별이 돋아 날아오르는 물고기, 거꾸로 박힌 비늘도 노되어 젖는 숨이 되는 물방울, 숨어 울기 좋은 밤. 물고기는 눈멀어 물을 본 적이 없네. 그래야 흐를 수 있지. 그렇게 날 수 있지. 생은 고해라든가 마음이 쉬 밀물지는 내가 물고기였던 증거는 넘치지만 슬픔에 익사 않으려면 자주 울어야 했네. 자, 이런 시입니다.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경지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맹목적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맹목? 맹목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맹. 눈이 안 보이는 거. 목. 그죠? 맹목. 아무거나 맹목적으로 하면 무서운 거죠. 근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맹목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겠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거는 끝내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사실은 물속에서 물을 못 볼지도 몰라요. 그거를 인식하기 힘들어 괴로워를 생각하면 헤엄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물고기는 눈멀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무감각, 무덤덤하게 맞서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익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 그게 너무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속에서 슬쩍슬쩍 눈물 흘려서 갖다 버리면 돼요. 눈물 안 흘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고기 자리가 되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속담에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슬러가는 용기, 물속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이런 물질과 속도, 그 다음에 막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는 힘이 될지도 몰라요. 용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뭐 좀 많이 됐죠. 그래도 정리를 슬슬 하면서 혹시 좀 더 시간 된다면 이따가 제가 질문도 받을 수도 있어요. 문학과 삶과 나라고 거창하게 썼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그것이죠. 자, 여러분, 이 택시라는 시, 이거는 심지어 2줄짜리예요.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한때 되게 알려졌죠.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시가 있었죠. 그래서 다 아는 시가 아니라 그런 깊이를 담은 시는 시간이 가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 자,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이 시도 2줄짜리 박지웅이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시인이죠. 69년도생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을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시인의 사회에 이달의 시인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덜 알려졌을 때 제가 보니까 시가 참 좋아서 이달의 시인으로 젊은 시인인데 모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신작시로 쓴 것도 3편, 그동안에 썼던 것 중에 2편 이렇게 이제 처음 드리는데, 썼던 시 중에 긴 시를 보통 보내와요. 왜냐하면 그 지면에서 자랑이 아니라 나를 알려야 되고 그렇게 마련된 것이니까, 곳이니까. 근데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이 시를 넣어달라고. 2줄짜리 시를. 택시.
박지웅.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야, 이런 택시 있으면 어때요? 진짜 타고 싶죠? 타고 싶죠?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시가 소개되고 그 시인이 소개되고 한 1년? 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택시? 이재훈이라는 무슨 배우가 택시라고 하는 무슨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넷플릭스인지 어딘지. 거기에 이 시가 인용이 됐대요.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은 누군가라도 아는구나. 시인들만 시를 알려는 법이 있나요? 아니, 좋은 시일수록 그냥 우리 국민이 알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시가 마르지 않죠. 여러분, 그 명절이나 이럴 때 불고기 고르고 기름 올리브유 고르고 선물하려고 힘드시잖아요. 제 엉뚱한 주문인데요. 소원인데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시집 한 권 10,000원 안팎이에요. 그냥 누구의 시집이든 좋아요. 어떤 시집이든 좋은 시집이 있다, 마음에 들어온 시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TV를 틀면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런데 좀 바보 되는 기분 아닌가요? 자막도 다 있고 한국 사람한테 자막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따라가게 몇 배속 이런 것도 나오고 빨리빨리 돌려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자막에 아끼는 역기능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대로 써준 것은 그나마 그런데 이거를 그 자막을 달아주는 편집인들이 정리를 해서 써주잖아요. 또 밑에 웃어야 되는 포인트에서는 웃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을 따라가고 내 생각과 감정이 이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결에 떠내려 가버립니다. 나를 잃지 마세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 또는 손주, 손녀를 가진 분들은 아이들 손에서 설사 아이패드나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글자 텍스트 글자로 된 어떤 것 이런 것 동시든 뭐든 그거 꼭 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 여러분 알다시피 특징이 1번이 뭡니까? 시 길어요? 짧죠? 짧다는 거를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문학 개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함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축, 함축하려면 다 집어넣어야 되죠. 짧은데 다 집어넣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다 담을 수 있는 기술을 써야 되죠. 그게 은유법, 직유법, 비유법, 상징 이런 거겠죠. 그 안에 엄청난 말의 마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읽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궁금해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대답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그냥 동시집이든 뭐든 사주시고 부모님들도 문학인들도 딴 거 선물하시지 말고 좋은 시집을 선물하세요. 김종삼 시집이라든지 정지용 시집이라든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백석 시인 아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석 시인이 1988년도까지 좀 금지되어 있었어요. 뭐 월북, 납북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백석은 월북한 작가가 아니라 원래 출생이 평북 정주예요. 평안북도 정주.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이 거기 남으면 그냥 제북인 거죠. 제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좀 우리 분단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정치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념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백석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래서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엄청난 말의 보물이 무진장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이니까 그 사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좋은 시집을 사면 그 밑에 바로 주가 달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껴 맞추면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도요. 나중에 덮고 또 시간이 가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내 문학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백년 추어탕이 아까 오자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실화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등단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 아무리 일찍 끝나도 저녁 5시, 6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내가 시를 놓지 않고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이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서울의 문학창작촌에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연희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강의를 듣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시가 뭐라고 강의 우리나라 최고의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양식은 채웠는데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길을 건너면 바로 거기에 있던 가게 이름이 백년추어탕인 거예요. 근데 그 백년추어탕이 그렇게 뭔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시를 쓰겠다고. 근데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를 추어탕 한 그릇에 나의 힘을 얻게 하는 어떤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뚝배기에 이렇게 담아서 내주시는 그 어떤 가게 그 아주머니,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항상 다짐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거든요. 힘을 얻고. 시인이 되기 전에 어떤 직전의 그 마음을 신이 되고 난 다음에 썼는데, 이 백년 추어탕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저는 꿈 또는 시, 문학 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것 있죠. 그것이 여기 이 제목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백년 추어탕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년 추어탕. 연희동 삼거리를 소롯이 꺾어들면 미끄러진 세월 같은 모퉁이길 옆으로 한 백년 기다린 듯한 처만아진 그 집, 발목 푹푹 빠지는 흙탕길을 헤치고 자꾸만 비꾸러지는 진 하루를 부리며, 비꾸러지는 자꾸만 이렇게 미끄러지고 뒤틀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진 하루, 질척질척한 하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기고 진의 진이 있죠. 난 이 하루의 싸움에서 사실 어쩌면 패자의 심정인 거예요. 자꾸만 비꾸러지는 진 하루를 부리면, 풀어놓으면 한 소끔 뚝배기 돌도 어깨를 축혀 올려주던, 추워주던. 오래전 나 거기서 힘을 얻어오곤 했네. 바닥에는 꼬리로 어둠을 밀들이며 서리낀 가을 저녁을 주어처럼 돌아오던 곳. 이제는 있는지 모를 투박한 간판이나 주인은 바뀌어도 내겐 옛집 사랑 같은 되짚어 백년 손님처럼 굽이굽이 닿고픈 곳. 그 길을 되짚어 가고 싶어요. 거기 옷자가 있죠. 되짚어 다시 한 100년쯤 더 그곳을 지키다가 붉어진 가랑잎 같은 누군가 찾아들어 뜨겁게 지펴졌으면 싶은 그곳, 백년 추어탕. 자, 나 말고 누군가가 그 집 들어가서 힘을 좀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썼죠. 자, 이렇게 문학은 저한테 행복한 곳으로 가게 해주는 택시이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백년 추어탕 집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머리에 저에게 힘을 주는 행복을 주는 어떤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앞으로도 살 수 있다면 저를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시일 거예요. 시가 저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시를 정말 사랑하고, 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 시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로 된 그것이 이 세상에 무슨 지팡이를 휘두르면 황금으로 바뀌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인데, 그러나 놀라운 거는 그 시 한 편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자,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문학은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아주 하잘것없지만 큰 힘을 지닌 것이고 사랑할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문학을, 시를 얘기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 음악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 사라져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주 큰 하나의 행복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발자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한 18세기 1799년에 태어나서 180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18, 19세기 이렇게 걸쳐있죠. 프랑스의 소설가인데요. 무지무지 글을 많이 썼어요. 장편 소설만 한 90편 뭐 이렇게 있고요. 발표 안 하고 돌아간 다음에 발견된 것까지 합치면 100편이 넘어요. 수백 편이죠. 단편까지 합치면. 그거는 불가능한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만큼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학 대전집 이런 데 보면 발자크를 뺄 수 없죠. 대문호예요. 그 발자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을 좀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자크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발자크는 너무너무 좀 신나고 막 정신없고 막 많이 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 약간 방탕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일을 많이 벌리고 출판업도 해보려고 하고 신문사도 내보려고 하고, 근데 다 잘 안 됐어요.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못 살겠는 현실을 타개하려고 한 게 바로 소설 쓰기예요. 소설을, 지금 영화가 있지만 옛날에 영화가 없었잖아요. 지금의 영화 자리에 소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 소설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도 소설이 있었거든요. 들어왔잖아요. 실학시대 이럴 때. 근데 그 소설 읽고 있으면 농사고 뭐고 안 지으니까 소설을 금하자, 이런 것도 막 나라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런 재미있는 소설을 써야 돈이 되니까, 그 발자크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눈만 뜨면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16시간을 소설을 썼다고 해요. 하루에 커피를 60잔을 마셨대요. 엄청나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막 밀어서 소설을 쓰게 하고 살아있게 했는가? 저는 그 빚과 힘들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소설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빚 때문에 맨날 이렇게 앉아서 소설을 쓰다가 빚쟁이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기에 지금 글을 쓰거나 또 쓰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가끔. 나는 지금 준비가 덜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를 못 썼어요. 글을 못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힘들고요. 내일 쓰지 해도 내일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의 차이점은 뭐냐? 아무리 힘든 오늘 어떤 순간에도 결국은 쓴다는 것. 여러분, 좋은 시를 쓰시고 싶으면 우리 문인협회 소속 회원분들도 그렇고 오늘 반드시 무엇이라도 써보세요. 뭐라도 쓰세요. 써야 퇴고를 하죠. 퇴고를 해야 더 좋은 시가 나오죠. 안 쓰고 써야지 하면 그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시 하나를 찾아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문학으로 감히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을 못하지만 적어도 문학을 통해서 저는 행복했었노라. 천상병 시인이 귀천을 쓰고 이제 그런 작품을 남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풍을 내가 누렸다.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받나요? 한 번만 제가 질문, 네, 선생님. 네, 관등 성명을 대주십시오. 고령에 살고 있는 양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보통 상식 이상의 그 지성이나 또는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를 보면 읽으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뭐라고 할까요? 꼭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시를 접했을 때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시는 아니고 저로서의 대답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문예지 발행인이기도 하고 현재 창작자이기도 하고 그래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들이 대부분 또 뭐라 그럴까요? 각광을 받는 시대이죠. 마치 그런 시를 써야 좋은 시인 것처럼.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무화를 아시나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남들은 다 보이고 좋은 옷이래요. 막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 근데 어린애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진짜 우리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놀래고 임금님도 부끄러웠겠죠.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시들이 있는 시대라는 건 인정해야 되겠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 너가 잘못이잖아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는 그가 믿는 시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도 공존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도 이만큼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사건 사고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인정은 하되 여러분 마음의 판독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없고 안 들어온다면 나를 의심하지 말고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해석하려고 이해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시가 난수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통에 무슨 난수표 뭐 그런 거 해독해야 되는 게 암호보 아니죠. 그렇게까지 해독을 해야 될까요? 알베르 까미가 이런 데다 말을 했습니다. 좋은 시, 쉬운 시를 쓰는 시인을 독자는 사랑하고 어려운 시를 쓰는 작가를 평론가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어려운 시들 굳이 해석하고 해설도 쓸 수 있고 이렇게는 하긴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순연하고 좋은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 시보다 조금 더 비유가 더 들어가거나 뭔가 승화된 어떤 것을 쓰려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뿐이지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진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지금 남은 모든 좋은 시들은 다 그런 시 아닌가요? 김소월, 윤동주 다 그런 시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대답 드립니다. 양승희 선생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